용인 정 지역구가 두 사람이나 이제 뭐 떠나면서 불출마하면서 이제는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구가 돼버렸어요. 그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그래도 유리한 텃밭이었는데, 그래 이번 선거에서 이제 본인이 이 용인 정 지역구의 적절한 후보다, 또 국민의힘에 대응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다라는 강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조금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선거구 획정 때문에 좀 더 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여기는 보수가 한 3.3% 우위 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도층 표심을 공략하는 것이 본선 경쟁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전 단계로서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이 마음을 잘 아우르고 결집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많이 이완돼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정말 이재명과 용인을 지킬 사람, 또 민주당과 계속 함께 해온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 용인, 민주당을 계속 지켜온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게 마땅하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중도층 공략의 측면에서는 이 용인의 발전, 용인의 미래 가치를 가장 꼽히는 사람, 오래 살았다고 뭐 당연히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냥 인지도 없다고 당연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용인에 가장 큰 투자를 한 사람입니다. 이 용인정 지역의 가치를 알아보고 미리 엄청난 투자 결정을 한 사람이고 이미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왔다. 그리고 앞으로 또 가장 큰 기여를 할 사람이다. 용인의 가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점들을 이제 중도층을 공략하는 데는 굉장히 적임이지 않겠나. 그래서 본선 경쟁력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후보 시절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지금도 그런 이제 이현우 후보는 얘기하시는데 엉터리 수사다. 검사 독재 정권의 피해자가 이재명 대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사안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여튼 이재명 대표를 뭐 그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 계속 수사를 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 재판으로 또 당무를 거의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정적을 제거하는 아주 치졸한 수단이다. 정치 수사, 정치 사법이 지금 횡행하고 있다. 이 검사 독재를 조속히 종식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이재명과 함께 정치를 할 그런 핵심 그룹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원내에 있는 친명 중에 몇 명은 좀 국회에 넣어주십시오. 이재명과 함께 정말 흉금을 터놓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이제 재밌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본인의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총선 기간인데도 대표로 야당 제1야당의 대표인데 총선 기간에도 계속 재판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총선이기 때문에 재판을 연기하고 이럴 수 없다. 그렇게 재판부에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 옆에 가보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주가 조작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한 재판은 총선 기간 이후에 하겠다. 미뤄놨어요. 이런 불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체? 아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된 수사 그 재판은 뒤로 물러나 있는 상황이고 총선 이후에 하겠다고. 이재명 대표는 총선 때도 계속 불려나가서 그러면서 이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진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무슨 총선을 치러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대체 공정한 겁니까 대체? 기본적으로 일단 무죄 추정 원칙도 적용 안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본권 행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피선거권, 중대한 기본권이고 또 당대표로서 또 당무를 총괄해야 되고, 이 한국 정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 총선이 있는데, 지금 수사를 도대체 몇 년째 지금 하고 있고, 재판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거 뭐 총선 기간 동안 배려해주고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그런 김건희 뭐 특검도 그렇고요. 김건희 재판도 그렇고요. 김건희 여사가 뭐 재판을 직접 받는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 관련 사건이죠. 관련 사건.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이거 우리가 공정하게 했다라고 변명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도 그렇고 총선도 그렇고 중요한 선거가 있으면 정치 관련된 재판이나 수사는 대부분 좀 연기했다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는 게 일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관련해서는 맞습니다. 전혀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정치에 강한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에 대한 책임도 나중에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본인은 이제 민생경제 전문가다 그렇게 이제 본인을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생경제를 살리고 왜냐면 요즘 민생이 너무 어렵잖아요. 경제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고 맞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민생경제 전문가로 민생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본인이 민생경제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참여연대 민변에서 15년 정도 민생 문제를 깊이 다뤄왔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 또 뭐 통신비, 교육비 이런 문제들 여러 민생 문제들을 많이 다뤄왔고요. 뭐 이자 부담 뭐 이런 것들도 다 다뤄왔고 그래서 현재 민생 사안으로 다뤄지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두루두루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특히나 또 제가 GH공사 사장을 하면서는 주택 문제와 도시 문제에 대해서 아주 또 깊은 전문성을 획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용인정 지역에서 주로 밀고 있는 거는 도시 전문가를 주로 밀고 있습니다. 예, 민생 전문가 플러스 도시 전문가 이렇게 해서 정말 그래서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사람이다. 그리고 민생 문제 해결사다. 이렇게 같이 밀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신 분이니까 민주당이 150인가 제 기억으로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그 주택을 제공하는 그런 공약을 냈잖아요. 네네.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 그 공약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 주택을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지고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 주택을 다 제공한다. 뭐 물론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고 또 분양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또 분양을 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누구에게나 다 제공한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집 없는 서름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의 어떤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네. 현재 윤석열 정부의 주택 정책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뭐 4월 위기설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총선 이후에 이게 눌러놨던 게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보실 때는 지금의 현재 주택 경기라든지 부동산 전망 어떻게 전망하세요? 계속 지금 부동산 문제를 어떤 자산 가격의 문제, 그러니까 자산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걸 중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또 계속해서 뭐 정권에 불문하고 계속 그 빚을 많이 내서 빚내서 집 사는 정책들을 많이 해왔고 또 지금은 금리가 또 높아진 상태여서 상당히 그런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있는 상태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면 상당히 부동산이 큰 위기가 될 수 있다. 또 실제로 부동산 PF라든지 또 여러 건설사들이 큰 위기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총선 이후에는 잘못하면 이게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관리해야 될 텐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게 아닌가. 역량도 많이 부족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정말 위기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때 참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라도 정말, 이 선제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이 큰 위기를 겪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제대로 심판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은 3년은 정말 위험하지 않겠냐. 올해 당장 총선 이후에 무슨 일이 터질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경기주택공사 사장을 하시면서 주택도시공사 사장을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일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하셨고 성남시장도 하셨는데요. 옆에서 지켜보면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정책적인 아젠다 또는 정책을 만드는 거, 실행하는 거 이런 점에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특징은 좀 이렇게 뭐 아주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하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고쳐보자.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또 작은 힘을 들여서 큰 효과를 내는 거. 네, 그런데 굉장히 실용적인 관심이 많으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접근 방식이 어떤 선별적이거나 이렇게 자녀적인 방식보다는 좀 보편적으로 접근하자. 예, 이런 방식을 물론 선별적이나 자녀적인 것을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이런 것도 물론 하지만 이런 기본소득, 기본주택처럼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이런 좀 보편적으로 한번 제공해보자. 그래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우리 사회가 한번 책임지는 것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시고 저는 그런 보편적 접근권에 아주 보편적인 그런 접근 방식에 아주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기존의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은 조금 이제 저소득층 이렇게 좀 우리 사회 소외된 분들 이런 분들에 집중해서 정책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면 네.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중도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행복 추구권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좀 구별하지 말고, 그러니까 구별하지 말고 좀 광범위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자 뭐 이런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걸 구별하는데 또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든다. 예. 그러지 말고 또 광범위하게 좀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면 그 서비스를 받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가 강해지고 정책에 대한 지지가 강해진다. 그러면 또 좋은 정책을 또 계속해서 펼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니까 좀 그런 보편주의적인 접근이 저는 굉장히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 전에 뭐 대선 과정에도 예전에 한번 제가 뭐 이현우 후보한테 들은 적도 있지만 대선에서 당선되고 났으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면 실행하려고 하는 주택 정책이 있었잖아요. 부동산 정책이. 물론 이제 그건 있습니다. 무산이 돼버렸지만 그 부동산 정책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에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다면. 하여튼 살기 좋은 도시를 많이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도 편하고 집도 좋고 뭐 주변 환경도 좋은 그런 도시들을 많이 공급하고 집도 그렇게 좀 출퇴근 편한 그런 곳에 많이 공급하자. 방식은 원하는 대로 한다는 것이고 새 사는 사람들은 특히 핵심 요지에 편하게 새를 살 수 있게 기본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또 난 집을 사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분양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국민들이 적정 주택을 적정 가격에 이렇게 누리실 수 있도록 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광범위한 공급 정책을 펴겠다 이런 대선 공약이 있었고요. 앞으로 만약에 저희에게 또 집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주거 안정을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